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1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 소리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녹화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속으로 하지 않고 2번 나눠서 좀 진행을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상민 교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텀업 정수기죠. 그 바텀업 정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다음에 이제 크로스 큐브가 있습니다. 아마 크로스 큐브 이렇게 치면 나올 텐데요. 233쪽에 보면 배상민 교수는 크로스 큐브라는 접이식 MP 플레이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펼치면 초콜릿처럼 납작한 형태의 십자가 모양인데, 모서리를 맞붙여 접으면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가로는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 크로스 큐브에 잘 담고 있죠. 십자가의 정신을 이 MP3 플레이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으로 뻗은 십자가를 결합해서 육면체가 되면 더 견고한 나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크로스 큐브를 디자인했는데, 각 면에 커다란 버튼이 하나씩 달려 있어서 노인이나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크로스 큐브와 연관돼서 배상민 교수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죠. 바로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그동안 뭐 따로 논문을 쓰든지 그렇게 하진 않고 계속 나눔 디자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논문 쓰는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따로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재임용을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임박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논문 발표나 연구 성과가 중요한 재임용의 평가 기준이 되는데, 그가 매달려 진행했던 나눔 프로젝트는 금전적인 이익도 없고 또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크로스 큐브가 나눔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공식 판매 시작과 동시에 약 15,000개가 그 자리에서 매진되고 수익금 3억 원은 장학금으로 전달되고요. 이 가운데서 그의 IDEA에서 크로스 큐브가 은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위크가 주관하는 IDEA는 세계 50개국에서 약 6,000점 이상의 작품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 대회였는데, 이곳에서 애플의 아이팟을 제치고 은상을 차지하게 됐죠. 이때 금상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받았고, 은상은 이 크로스 큐브, 그리고 애플의 아이팟이 동영상을 받는, 그래서 애플을 제치고 은상을 차지했죠. 그렇게 해서 2008년 8월 비즈니스 위크는 이 수상작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고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팟을 이긴 놀라운 제품이란 타이틀로 크로스 큐브에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하게 되고, 이 기사를 접했던 카이스트 교수들과 이 총장이 애플을 이긴 점을 높이 평가해서 교수 평가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므로 재임용 심사도 무사히 통과됐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나눔을 실천했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세계 최고의 디자인 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면서 그 은상을 차지한 공로로 인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래서 재임용 위기를 잘 넘겼던 개인적인 그런 경험담을 나는 3D다 책에서 간정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좋은 일을 의도하고 그 좋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에 따른 놀라운 결과가 있음을 참 볼 수 있는 것이죠. 배상민 교수의 그 세 번째 나눔 프로젝트의 작품으로는 러브팟이 있습니다. 이 러브팟인데요. 바로 친환경 가습기죠. 그래서 러브팟은 화분 형태의 본체에 물을 담고 하트 모양의 티슈볼을 꽂아 사용하는데, 화분은 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물을 머금은 티슈볼이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가습기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자연 정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35쪽에 보면 그 벌집 구조 형태로 티슈볼을 통해 가습 효과를 극대화해서 이 러브팟은 한평 규모의 실내에 젖은 티셔츠 10장을 널어놓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러브팟이고요. 이 친환경 가습기입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그 딜라이트, 지금 배상민 교수가 양손에 들고 있는 전등갓 형태의 스탠드 조명입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인 A 라인 스커트 모양에서 윗부분을 아래로 쭉 내리면 배상민 교수의 그 동영상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각도에 따라서 천사의 날개 모양을 연상시키는 엔젤윙, 그리고 215도로 내리면 하트가 되게 만들어서 전등갓이 수많은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딜라이트는 기부금, 도네이트와 기부라는 의미죠. 그리고 라이트, 빛의 합성이기도 하지만 딜라이트라는 말 자체는 큰 기쁨을 준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전등갓이 가장 밝을 때는 하트 모양 형태고 나눔이 어둡고 소외된 곳을 환하게 밝힌다는 뜻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딜라이트를 구매하면 일반 조명의 역할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빛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요. 그래서 딜라이트는 미국 IDEA에서 수상한 뒤에 일본의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이런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약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40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배상민 교수는 나눔 프로젝트로 47회나 수상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참 귀하죠. 나눔. 그래서 배상민 교수 나는 3D다라고 했죠. 그래서 드림, 나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디자인, 문제를 찾아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그러니까 상위 10%가 아니라 하위 90%의 리얼 프라블럼 문제죠. 그리고 도네이트,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그 236쪽 우리 교과서에 보면 배상민 교수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을 크게 바꾼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나눔이었다. 90%, 합의 90%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홍익인간이죠. 그렇게 10%에 속한 사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준다는 생각을 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주니까 아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누면 내 것을 나누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나누면 그저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 관계의 정도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다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작은 톱니바퀴, 그게 나눔이다. 미세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가 초침을 움직이고 분침을 움직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죠. 이재석, 광고 천재 이재석이죠. 뭐 너무나 잘 알죠. 이재석, 광고 천재 이재석이란 책.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만 해도 책이 얼마나 많이 빌려봤는지 책 표지가 너덜너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롤모델이기도 하고요. 236쪽에 보면 시각 디자인 학과를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간판 제작하는 데서 일하다가 굉장히 무시당하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한번 부딪혀 보겠다 해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요. 뉴욕으로 가죠. 그래서 단돈 $500 가지고 가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죠. 그래서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광고 디자인 학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공모전에 응모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2007년 원쇼 광고 공모전에서 수업 시간에 만든 굴뚝총이라는 작품으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만든 광고죠.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라는 광고로 2007년 클리어 어워드 대학생 부분에서 동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재석은 참 광고 철학이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여기 꿀뚝총 같은 중간에 꿀뚝총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익 광고죠. 사람들의 인식 개선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재석도 처음에는 그 유명 광고 대행사에서 상업적인 광고를 하다가 이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뭘까 고민하면서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익 광고를 만들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홍익인간의 가치를 내걸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광고, 정직한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2009년 5월 이재석 광고연구소를 설립하죠. 그래서 자신의 광고를 통해서 사회 공익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이라든지 학교 폭력, 차별, 그리고 약물 중독, 치안, 보건, 인권,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 광고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만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살피고 인권 보장을 추구하는 광고죠. 그래서 상업적 광고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진정으로 품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광고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반전 캠페인이죠. 이재석의 광고 중에 여기 보면 그 위에 쭉 펼쳤을 때죠. 그런데 기둥에다가 이 광고를 부착함으로써 이 총구가 상당히 기니까 결국은 자신이 겨눈 총이 결국 자신을 겨누게 되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의미는 폭력의 결과는 바로 스스로에게 되돌아옴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류탄을 던지죠. 던지는데 바로 자기 뒤에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자기가 뿌린 그 폭력의 씨앗을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죠. 그래서 평화 반전 캠페인.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이 자꾸 핵카드를 들고 있죠.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굉장히 핵을 사용하게 되면 공멸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이라면 한 마을이 마시고도 충분합니다. 물 부족 국가가 겪는 어려움을 이 광고를 통해서 한번 제고하고, 우리가 물을 막 무심코 마구마구 절약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죠. 그리고 숲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그 숲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광고입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제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느헤미야 총독 이야기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술 맡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아주 고위 관료죠. 그래서 역사의 새벽을 몰고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다윗 때 가장 번성했고 유대 왕국이요. 솔로몬 때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우리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남북으로 나누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혼혈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혼혈인으로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귀족들과 좀 똘똘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죠.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70년 만에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대표 책임을 맡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페르시아, 그 바빌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운 왕이 고레스입니다. 키루스라는 고레스 왕이고요. 고레스 왕은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 1차 포로에서 귀환하고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종교 지도자 에스라가 또 백성들과 함께 두 번째 돌아오고,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관료였죠.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요즘 비서실장격 정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직에 왕의 신변을 총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음식 기미라고 있잖아요. 그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혹시 독이나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건강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음식을 먼저 맛보죠. 그래서 먼저 맛보고 안전하면 이제 그때 왕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아주 고위, 왕의 그 신변을 총책임지는 비서실장격이 아주 중요한 요직인데,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리라고 결심하죠. 그렇게 해서 귀향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준비 기간에 거쳐서 왕의 허락을 받고 고향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쉽게 재건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또 산발랏, 또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이 모든 계략을 다 극복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혼자 한 게 아니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 돌아왔던 에스라와 함께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종교 질서를 회복시키면서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주 솔선수범했죠. 제가 세종의 적솔력이라는 표현을,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한 발 앞서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훌륭한, 청렴하면서 유능한, 솔선수범한 총독,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볼 수 있죠. 참 섬김의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문이고요. 그래서 양문, 어문, 예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그리고 마문, 한mit간문, 이렇게 8개 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요. 이렇게 해서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역할을 분담하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죠.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서번트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삶 속에서 봉사하는 과제도 있었고, 같이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토의도하고 또 조원들 간의 칭찬도 하면서 한 학기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사실 영향력 있는 그런 섬김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40쪽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1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소명과 사명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성취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숙제를 해야 한다. 인생은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임무는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기회만큼이나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 영광물이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동방순례에서 레오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그 지도자였지만 여행단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으로서 여행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자기인식이죠. 그러니까 섬기겠다는 동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참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구성원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랄프 월드 에머슨,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에머슨이 이런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41쪽에 있죠.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 평화롭고 풍요롭게 변했다면,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나의 삶은 가치가 있었다.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졌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보통 우리가 성공하면 돈 많이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바로 누군가에게 삶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풍요롭게 만들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는 삶.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랬잖아요. 남부 농민들의 삶, 흑인들의 삶을 더 가치 있게 가꾸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계명해 왔던 초창기에 계명 선교사님들이, 또 초창기의 계명인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사셨죠. 작은 섬김이지만 그것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바로 나비 효과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수로 시작하지만 엄청난 토네이도를 일으키듯이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2쪽 마지막 부분 보면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환희의 송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절제된 합창소리가 더해지면서 절망에서 환희까지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위대한 작품이 환희의 송가 제9번 교향곡이죠. 아름다움이 공허함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을 장엄하게 표현한 걸작품이죠.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변화의 시작은 작은 섬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섬김에서 시작되고, 이런 작은 섬김이 나비 효과처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겠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험을 치를 텐데요.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또 갑작스럽게 다른 그 교무 회의 때문에 또 자리를 비우게 돼서 여러분들이 토론 시간으로 좀 수업 교선이 생기지 않게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기말 시험 잘 치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봉사 마무리 못했으면요, 꼭 늦게라도 꼭 마무리하십시오. 그 기한이 지나면 자기 점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에 조원들 각자 교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조원들 이름을 쓰시고, 또 기여도에 대해서 꼭 기록하시고요. 제가 그냥 공란으로 두겠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조원들 이름 적으시고, 그리고 기여도, 그래서 조원들이 전체 7명이면 7명에 대한 점수를 넣으면 되겠죠.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면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빼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이름 기록한, 자기를 포함해서 이름 기록한
만약 6명이면 12점이죠. 12점으로 계산해서 점수를 0에서 3점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7명이면 14점이죠. 14점이 총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0에서 각자 3점까지 각자 교수 자의 마음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2월 19일 시험 치르게 되는데요. 시험 잘 준비하시고 학기 말 건강하게 컨디션 관리 잘해서 학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